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정말 얼마 만에 보는 이틀 연속의 미약 한강인지, 미국 증시는 약세였지만 한국 증시만 강세. 이렇게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이거는 착한 재탕. 착한 재탕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대문자 V자 그 반등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소문자 V자 반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위주의 상승세였다면 오늘은 마침내 개인도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매수에 동참을 했다는 게, 이제는 그 계엄 탄핵 그 전국으로부터 뭔가 우리 집단 면역이 형성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살짝 좀 기대를 해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국면으로 또 들어가면 헌재에서만 180일, 그럼 이제 6개월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장기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또 체력이 버텨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초장부터 험악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겨울이었지만 이제 연말 회식이라든가 가족 모임 같은 거는 가급적 취소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연말 연시 우리 내수 경기, 골목 상권, 자영업자분들 다 같이 좀 행복하고 훈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뭐. 일단 오늘 밤에 미국 CPI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는 약간 경계감 내지는 wait and see 모드로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에 올해 마지막 연준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건데, 근데 이제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의 확률은 이미 9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미국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레이스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우, 나스닥, S&P가 치열하게 그렇게 접전을 벌일 때, 그때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이번 FOMC에서는 과연, 이번에 금리 인하 주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치는 거고, 과연 내년에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준 통화 정책이 어떤 색깔을 띠느냐, 매파색이냐 비둘기파색이냐, 이게 이제 또 연말 산타랠리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워낙 미국도 고점 피로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지라,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정부 취임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연준은 그럴수록 더욱 경제 지표에 입각해서 그놈의 데이터 디펜던트 강조하면서 우리는 원칙적인 통화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AI 같은 발언, 차가운 소리를 하면 이제 바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리액션이, 야, 이거 그만 식사 끝내라는 소리 같다? 혹은 이제 노래방 갔을 때 옆방에서 이제 바로 그 노래 있죠. 그 뭐죠? 진짜 제일 긴 노래 있잖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인가? 아니면 이제 독도는 우리 땅, 그거 한 5절까지 있는데, 하여튼 그 노래 나오면 이제 마지막 곡이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눈치채듯이 월가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미 미국 증시의 경우는 지난 대선 전에 10월부터 미리 그냥 계속 산타랠리였지, 지금까지 3개월째. 그래서 이미 배도 부른데 굳이 마지막 껍질까지 벗겨 먹을 필요가 있겠냐. 수박 먹을 때 약간 하얀 부분까지는 그래도 그것도 시원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오이 맛이랑 비슷하다고. 근데 그것까진 좋은데 그 밑에 초록색 껍질까지 그거 꼭 이빨 상하면서 깨물어 먹을 필요가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일찌감치 차익 실현을 할 거 하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월가는 조기 방학에 들어갈 수도 있죠. 하여간 그럼에도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한 걸 보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미국은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의 중간에 있다면서 올 연말 쇼핑 시즌부터 내년 2025년까지 미국의 유통업종은 소비 지출 증가세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자신 있게 전망을 했는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부럽기 그지없죠. 하여튼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탄핵 분수령, 그래서 일명 탄핵 위크, 그리고 다음 주는 글로벌 중앙은행 슈퍼 위크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음 주 유럽 ECB부터 연준 FOMC 그리고 일본 BOJ까지 모두 하루 이틀 상간으로 다 금리 결정이 잡혀 있고요. 이 셋 중에서 ECB랑 연준은 금리 인하, 반면에 일본 BOJ는 금리 인상 확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원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이 틈바구니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일단 미국의 경우는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현재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BOJ가 예정대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때린다고 해도 지난 그 여름 때처럼 그런 어떤 파괴적인 엔캐리 청산의 부작용은 일단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블랙 먼데이까지 봤을 때 역시 환율이 우리 K증시에서는 위험 표시계로서 가장 성능이 탁월한 것으로 증명이 됐는데, 바로 어제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말,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제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 적정 수준 1,300원대 중반, 이거는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게 컨센서스고, 아니 우리나라 중앙은행장이 그 얘기 했으니까 이제는 1,400원대 뉴노멀의 환율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1,400원대 환율을 보면서 야 이거 아직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거 환율 앞에 3자 그러니까 1,300원대까지 회복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1,400원대 환율에 빨리 적응을 하면 할수록 하여튼 본인한테 좋은 거다 이거죠. 근데 저는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지금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매우 진짜 세게 짓밟아서 누르고 있는 게 이 정도라고 보고, 만약에 여기서 한국은행이 저런 식으로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원화 매도 달러 매수 포지션이 왕창 또 몰릴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올해 만약에 산타랠리가 또 찾아온다면 저는 반드시 그 환율을 타고 산타가 입국을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바로 다음 주라도 뭐 연준 금리 인하는 이미 재료로서의 영향력이 뭐 소진됐고, 그럼 이제 BOJ 그 일본 금리 인상 여기에 따라서 이상 반응이 갑자기 출현하면서 바로 원달러 환율이 전고점 1,444원이 뚫린다. 그럼 이제 뭐 그때는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환차익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원화 가치가 점점 더 똥값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런 그 불안감 때문에 또 우리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산타랠리의 바로미터는 바로 환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전해드렸던 K2차전지 2025년 전망, 이거의 약간 후속편으로다가 오늘 외신이 하나 떴는데, 지난해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캐나다의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던 스텔란티스가 갑자기 왕서방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 CATL하고 스페인에다가 LFP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뭐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뭐 관세를 올리니 많이 하더니 결국은 그게 다 이제 자리값 땡기려고, 야 너 지금 여기 누구 허락받고 장사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해법이 결국 풀려버리네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어떤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럽도 이제 전기차는 저가 LFP 배터리가 아니면 경쟁력 확보가 좀 힘들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소식은 조금 개인적으로 속이 쓰리네요. 우리 K배터리 3사도 조금만 일찍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를 했으면 이번에 스텔란티스랑 그 스페인 공장 짓는 거 이런 거 우리도 이제 입찰이라도 좀 넣어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이미 그 LFP 뭐 배터리 공급 수준은 받아놨지만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내년 연말부터 2030년까지라서 아직은 뭐 배터리도 확실히 완성 단계는 아닌 거고, 이제부터 수율 잡고 열심히 상품화를 만들어야죠. 이제 나가서 갖다 팔 수 있게끔 그런 작업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러나 반갑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구독자님들도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이 또 힘드시고 화도 나시고 또 지치시고 그렇겠지만, 저도 지금 이번 주 오늘 겨우 수요일밖에 안 되는 정말 심신의 피로도가, 이제 한 10,000개도 다 체크를 못 했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워딩이 세가지고 하나 읽고 나면은 거의 그래서 이제 아까는 유튜브고 네일뉴스고 런던고로 아니고 그냥 다 접고 한 몇 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었다가 나도 그냥 종이 장사나 할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떠들어봤자 배터리 신도들 같은 그런 사람들 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앞만 봐도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 그냥 그래서 나도 종이 장사로 그냥 돈이나 그냥 왕창 벌까 이런 생각도 아까 잠깐 했는데, 뭐 요즘 코스 닥에 보면은 뭐 한 4년 연속 적자 이런 기업들, 그럼 이제 내 돈 한 20억에다가 사채 조금만 끼면 바로 이제 인수 가능한 그런 M&A 매물들이 코스닥 시장에 널렸는데, 그런 거 하나 대주주로 들어앉아가지고 연봉 10억에다가 법카 월 1억씩 쓰면서 임총에서 그 사업 목적 추가에다가 뭐 비만 치료, 양자 기술, AI, 로봇 이런 거 왕창 때려놓고 한 1년 동안 MOU만 연락에 잡아 돌리면서 주가 띄우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또 팔아먹고 내다바이 치고 떠나면 그게 종이 장사지.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재료를 비만, 양자, AI, 로봇 이거 그냥 아예 한꺼번에 다 섞어가지고 AI 기술로 그 비만인 사람한테 로봇으로 양자를 만들어줘서 같이 그 양자랑 운동도 하고 체조도 하고 살도 빼고 뭐 약간 허무맹랑하면 할수록 또 골빈 인간들, 그리고 쉽게 돈 벌어보려는 그런 양반들이 또 달라붙게 마련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러기에는 이 얼굴 두께부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사실 이게 뜬금없이 그 중에 하나가 기사화 되면서 노이즈도 많이 일어났고 결국 35,000개의 그 이메일 받게 되는
참 목이 매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뭔지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살짝 시켜드리면, 윤석열의 계엄은 지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2019년 스테이트 이머전시, 즉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윤석열이 벤치마킹한 거다. 그 당시에 미국 민주당이 그 멕시코 그 장벽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버리니까 트럼프가 여기에 이제 맞서가지고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는데, 그때 명분이 그 멕시코의 카르텔 범죄와 마약 그리고 불법 이민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스테이트 이머전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거를 막을 예산을 미국 재무부 재난 예비비에서 10조 달러를 조달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목표로 했던 멕시코 장벽을 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돈 다 썼고, 국회의 도움 없이 예산안에 손 안 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이제 명분이 인정돼서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냥 무혐의로 끝났다. 이걸 이제 윤석열 주변에서 누가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멕시코를 종북 세력으로 그 자리에 갖다 교체를 해서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했던 그 멕시코 카르텔로부터 자국민 치고 설계를 했다고 이제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그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번 계엄 탄핵 사태의 어떤 판을 한미일 대 북중러로 키울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당시 뭔가 그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뿌리가 막 줄줄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이 있다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미국 측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그놈의 런광훈 대신에 런스트라다무스라고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우리로 치면은 그 KTV, 그 한국 정책방송, 그것처럼 이제 하여간 원래 뭐 미국 국영 언론사고요. 그냥 이름부터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목소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2차 대전 때였나? 하여튼 처음 라디오로 개국했는데, 하여간 2차 세계대전이니까 벌써 한 100년 역사고, 지금은 라디오하고 TV를 다 송출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도하기를, 한국의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제가 바로 지적을 했던, 이제 이게 잘못하면 폭탄의 심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조항 있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 이게 탄핵 사유로 명시된 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약간 외교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를 조금 현실적으로 바꾸면 보이콧 하겠다는 그런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현직 미국 관료들의 메시지를 갖다 쭉 실었는데, 먼저 미 국무부 측에서는 어제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3국의 북핵 소속 대표들이 이제 회동을 갖고, 그 지난 여름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그 입각한 긴밀한 협력 중요성에 동의를 했다고. 자, 그럼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도대체 뭐냐? 작년 여름에 바이든이 그 한미일 3자 회담을 이제 동시에 열면서 당시 이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뭐 아니면 어콜즈 이런 걸로 이제 우리말로 공동 성명을 낸 건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윤석열, 일본은 기시다 이렇게 참석했고, 그러면서 한미일 동맹이 3국의 국민들과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캠프 데이비드 선언 명분에 확장 억제 공약의 일환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3국 공조로 견제한다는 그게 이제 명시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에서의 불법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반대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국무부의 입장은 뭐 김건희 특검법이고 부정선거고 그런 건 뭐 우리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에 북중러 홀대를 사유로 명시한 데 대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부연 설명하기를, 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중국으로 하여금 다시 대한민국 정권을 민주당이 접수하도록 그렇게 바라는 것 같다고, 이런 묘한 표현을 또 여기 씁니다. 이거 중국의 내정 간섭을 대놓고 또 미국이 약간 의욕 가지면서 군불 떼면서, 그럼 우리도 좌시할 수 없다고 지금 또 이 대한민국 정치권을 반미 친중 아니면 반대편에 반중 친미 이렇게 쪼개려는 의도가 아닌가.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또 그러면 이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놈의 미국, 중국, 일본, 소련 하여간 주변국들이 전부 숟가락 들고
파먹으려고 달려든 이것만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참 욕을 처먹어 가면서 제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내가 뭐 윤석열 계엄을 옹호했다? 내란에 동조했다? 그리고 뭐 탄핵에는 반대를 한다? 그리고 뭐 이재명을 디스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 지금까지 영상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벌써 발을 정자로 한 5개 이상 채울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걸 못 알아먹는 분은 뭐 그냥 마이동풍 그 우이독경으로 본인이 정말 가축 수준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또 이제 인터뷰를 쭉 갖다 나열하면서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고를 하는데, 그 로이드 오스틴 현직 국방장관이 한국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역시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북중로 언급한 거는 이거는 탄핵 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무슨 지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인 양 의견을 피력했고, 아니 이 오스틴 이 양반이 작년인가 아니 미국 국방장관이면 펜타곤부터 핵까지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인데 72시간 동안 연락 두절돼갖고 잠수 탔다가 나중에 밝혀진 게 응급실 가서 무슨 수술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심지어 백악관에도 바이든한테도 보고도 안 하고 무려 3박 4일을 국방장관이 잠수를 탔어. 그러다 만약에 9.11 같은 테러 터졌으면, 아니면 어디 우방국에서 전쟁이라도 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게 뭐 우리는 119지만 거기는 911이니까 그 911 구급차 타고 실려가서 병원에 있다가 다음날 퇴원했다는데, 병명이 뭔지는 본인이 밝히지를 않았고 병원 측에서도 이제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했대. 근데 과연 뭐 맹장이나 아니면 응급수술 필요한 뭐 그런 게 왜 공개를 못했을까? 혹시 이거 좀 엉덩이 쪽 이게 뭐 이런 게 월드폴리스 미국의 국방장관인데 이번에 또 우리 일에 꼽사리를 끼는 거야. 그 다음에 해리 해리스 아시죠? 전 주한 미국 대사. 이 양반도 역시 그 탄핵안에 들어있는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는 이 문구에 대해서, 뭐 동아시아에서 한미일이 미국은 좀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한일 동맹이 안보상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미 뜻을 같이 해왔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주당 탄핵 소추안에 등장한 일본 중심의 외교를 하는 게, 이제 뭐 릴레이션십으로 보면은 이 전 정부에서는 뭐 노제팬에 뭐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하여튼 뭐 일본이 당연히 자초한 것도 들어있지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한일 관계가 좀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그 간격을 좀 좁히려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그게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석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또 이런 식으로 끼어드는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걸 경계하자는 겁니다. 사실 지난 6.25 한국전쟁의 발단이 뭐예요? 바로 저는 미국 놈들이라고 생각해. 그때 우리를 이제 Far East Defense Line, 이게 이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인데, 여기 이제 갑자기 당시 국무장관 에치슨이라는 놈이, 그 에치슨 놈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어느 날 선포를 하는데, 거기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 사이에다가 하필 선을 찍 그어가지고 일본은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고, 대신 저 밑에 필리핀은 또 선을 약간 커브를 틀어서 그 안에 필리핀은 넣어준, 이게 바로 그 빌어먹을 에치슨 라인인데, 저는 이게 바로 김일성의 남침을 결심하는 구실이 됐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그 에치슨이라는 놈이 자기가 그은 에치슨 라인 안에 들어간 국가들은 미국이 직접 보호를 하고, 반면에 그 밖에 방치된 놈들은 누가 쳐들어오면 스스로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뭐 호소를 하려면 유엔한테 해라. 이러면서 미국이 그 극동 지역에서의 군사 문제에 집착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냈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명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1950년 1월 12일이었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 13일 만인 6월 25일 날 한반도의 전쟁이 터진 거야. 이 양키 놈들이 이런 놈들이라고. 근데 또 그 에치슨이 그렇게 당시에 한반도를 손절한 배경이 또 뭐냐? 바로 그 에치슨 선언 또 바로 6개월 전에 미국 내 중국학 박사 중에 오웬 레티머라는 놈이 미 국무부에다 제출한 보고서에, 우리 그 사우스 코리아, 즉 당시 남한은 미국에게 있어서 에셋이 아닌 라이어빌리티즈다. 그러니까 자산이 아닌 부채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래서 미국은
너무 이 사우스 코리아에 딥하게 인발브 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손절치라는 소리지 뭐냐고. 아니 그때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참 대만도 같이 그 에치슨 라인에서 제외가 됐는데 소련 놈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를 타겟으로 잡은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부가 이제 미국에 나가 있는 주미 대사, 그 당시 이제 장면, 그 양반이 이제 주미 대사였는데 그 사람한테 빨리 에치슨하고 면담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 근데 그 에치슨 새끼가 전화도 쌩까고 찾아가도 그 비서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고 문 좀 박대하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에치슨은 국무부 장관이었고 그 밑에 한 넘버 3 정도 되는 차관보를 장면 그 대사가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를 에치슨 라인에 다시 편입시켜 달라고 이제 간청을 했는데 뭐 뻔하잖아요 솔직히. 그 차관보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적당히 좀 징징거리는 거 대충 들어준 다음에 알았다고 연락 줄 테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하고 적당히 그냥 니더에서 돌려보내라 뭐 이런 거였지 뭐. 그리고 나서 바로 6.25가 터진 거야. 근데 당시에 그 에치슨 라인이 생긴 배경이 뭐였냐면 이미 미국이 세계대전을 2번이나 연속으로 이제 참전하고 나서 미국의 전력이 완전히 소진돼가지고 이제 나름 옥석가리기를 좀 한 거야. 그래서 극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그 딱 선을 그어가지고 요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분쟁 발생 시에 미군이 직접 관여를 하고 그 밖에 있는 애들은 그냥 방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을 그은 거지. 그 선이 그야말로 에치슨 라인이고. 물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 국무부가 뭐 밝히기를,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전쟁이 그 에치슨 놈의 그 에치슨 라인 때문이라고 이제 막 그 비난이 가해질 수가 있으니까 차후에 미국 국무부에서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제 제일 강력했던 일본 자위대는 완전히 뭐 해체 수순으로 그냥 박살이 났고, 그래서 당분간 아시아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자기네들 판단했다. 그리고 그 에치슨 라인 밖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이 안 지켜줘도 되는 게 아니라 뭐 직접적인 미군 병력의 주둔이 없어도 뭐 자체적으로 방어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했다니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이제 그 에치슨 라인 밖에 있는 나라들은 가장 위협이 되는 적국이 상대가 너무 시원찮은 병신이어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뭐 비록 우리처럼 38선 두고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던 나라도 상대편 병신이니까 우리가 굳이 안 도와줘도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분명히 소련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지 그걸 에치슨이 몰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1928년에 그것도 연방 대법원이 수사를 위한 전화 도청 감청을 합법적이라고 승인을 한 사례가 있었어. 그래서 미국 NSA, 그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그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전 세계 모든 정보기관, 심지어 중국 마오쩌둥 사무실이랑 그 소련 스탈린 집 전화도 이미 다 도청을 하고 있었어. 아니 이것도 팩트야. 당시 미국 CIA는 심지어 베를린에 450m짜리 터널을 파가지고 소련까지 전화 도청망을 깔았다니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소련이 발견해가지고 뭐 철거를 했지만 하여튼 그 뒤로도 계속 이런 게 이어졌어요. 근데도 미국에서 한반도의 그 바로 에치슨 선언 그해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질지를 몰랐다? 말도 안 된 소리야. 자, 이제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인터뷰를 또 실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에반스 리비어라고 오바마 때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차관보였고, 이 사람 이제 퇴직 후에 브루킹스 연구소로 이제 갔는데, 그때 뭐 우리나라도 뭐 세미나 참석한다고 방문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 사람도 뭐 북한 남한 가릴 것 없이 뭐 펜타곤 내 대표적인 친한파 내지 지한파 중에 한 명인데, 이번 인터뷰에서 그 민주당의 탄핵안에 자기네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파트너십이 안 좋은 쪽으로 빌미가 됐다는 게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한미일 관계는 한창 개선 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똑같은 소리예요. 해리 해리스랑 이전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좀 소원해지면서 그 한미일 삼각구도도 역시 약화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나는 이게 자꾸 그 김일성이 그 주장한 가끔 전략이 상기가 되는 거야. 이 대목에서. 가끔 전략이 뭐냐면, 김일성이 이제 대한민국은 안보에 있어서 어떤 갓을 쓰고 있는데 한쪽 끈이 일본이고 한쪽 끈이 미국이다. 끊어버려도 갓은 그냥 날아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지난 계엄 선포 이후로 웬일인지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던 북한에서 오늘 드디어 이제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요, 공식적으로. 그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남한의 계엄 사태 후 8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기사를 실은 게 괴뢰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사진하고 같이 기사를 올렸는데, 그럼에도 뭐 평소처럼 윤석열 뒷담화라든가 아니면 뭐 자세한 내막 같은 거는 생략하고 그냥 거의 사진전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저걸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보고, 야, 이거 고조 남조선은 위대하신 령도자도 수틀리면 끌어내리는구만 길에, 이러고 괜히 안 좋은 물들까봐, 안 좋은 거 배울까봐, 그 김일성이 적당히 수위 조절을 한 거지.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인데 이런 또 꿀잼 포인트를 놓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알려주면 북한 주민들도 이제 물들까봐, 그래서 적당히 커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원래 남녀 사이도 그렇지만 한번 다투고 좀 서먹해진 그런 때는 오히려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약간 좀 오버를 해야 되잖아. 뭐 꽃도 선물하고 이제 뭐 이벤트도 하고 평소보다 좀 더 정성을 기울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 한일 관계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뭐 편향된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 정부 때 틀어진 그 한일 관계 정상화 차원으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이건 내가 아니라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또 여기 인터뷰한 에반스 리뷰어가 그렇게 본다고, 내가 아니고. 또 이제 뭐 친일파 새끼 어쩌고, 아주 이제 나도 그냥 노이로제 걸리겠어.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야당의 주장은 뭐 잘못된 것이라고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가 윤석열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는 자기네들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대일 외교가 한반도를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먼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제1의 적으로 선언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중단시켰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파병하는 조건으로 군사기술 수입하기로 이제 거래를 그렇게 북러 간에 튼 거는 윤석열의 그 북러 등한시 외교가 원인이 아니라 그 두 나라가 벌인 짓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게, 갑자기 그 임종석이 튀어나와가지고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 그러면서 통일부도 폐지해야 된다고. 아니, 이런 새끼가 김정은 대변인이 아니고 뭐냐고. 이게 주사파 꼬붕이 아니야 이게? 아니, 지금까지 게 뭔데. 지금 우리 한반도에 남은 유일한 정말 희망은 통일밖에 없는데 갑자기 지가 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정작 지는 그 전대협 운동권 시절부터 386, 486, 586, 686 거의 지금 40년을 그냥 입만 열면 통일, 자다가도 통일, 꿈에서도 통일, 술 먹다가도 통일, 이질하다가 갑자기 김정은이 지 한 몸 건사하겠다고 통일 거부한다니까 뭐? 두 국가론? 한민족 양국가론? 그리고 뭐 지금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해야 될 때라고? 아니, 이런 놈들이야말로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다가 이거 법정에 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요, 궁극적으로 이제 통일을 못하면 이제 중국,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그냥 동력이 언젠가 상실된다고, 종국에 가서는. 어쨌든 미국,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여기 이제 스탠스는 뭐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감을 잡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미국 놈들이 마음대로 끼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이거야.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좀 이상한 거 좀 시키지 마세요. 뭐 누구 개새끼 이런 거 해보라고. 그런 게 바로 사상 검증이고, 그게 바로 독재 정권에서 반대편 조질 때 하던 짓거리야.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앞에 이제 올해 산타랠리는 전적으로 환율에 달려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환율이라는 레드카펫을 밟고 이제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럼 이제 만약에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면 그 빨간 자루에 들어있는 선물이 뭐가 될까? 저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삼성전자라고 보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만 뭐 당장 다음 주부터 하루 한 2%씩 주에 뭐 한 5%, 10% 이렇게씩만 올라도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분위기 다 바뀝니다. 예. 뭐 프로그램 매수세부터 하여튼 삼성전자가 오르면 하여튼 다 바뀌어. 다 올라가.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 리포트를 마침 냈는데, 이제 기존에는 올해 3분기 이후에 디램 가격이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전통적인 IT 수요의 제한적 회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파악을 더 해보니까 이게 내년 2025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관건이라고 했던 거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16 나노미터 이상의 장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제재 때문에 힘들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고. 이미 내년 2025년 용량 확장 계획에 맞춰서 장비를 다 확보한 것으로
노무라증권이 파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내년 2025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15% 깎아가지고 31조 원으로, 그 대신 이제 내후년 2026년에는 HBM 판매의 강력한 증가세로 내년에 비해서 42%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럼에도 그거는 내후년이니까 너무 멀고,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의 경우는 기존 88,000원에서 이번에 노무라증권이 72,000원으로 후려쳤고요. 대신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들고 배달 가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지만 저는 매일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완전히 체력 방전에 번아웃 증후군에 지금 50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좀 완전히 지금 만신창이가 된 관계로 내일 정부 일정이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 다음에 내일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있는 거, 그리고 이 와중에 내일 또 신규 상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KB 스펙 31호.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밤에 미국 CPI 좀 보고 나서 내일 다시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I'm your analyst, not 종이장사.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